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잠 설치지 마시고 숙면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재개발이든 뭐든 간에 정비사업은 이 분양 시기. 왜냐면 원 수입원이 제일 큰 데가 이 분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 시기를 잘 맞춰야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림 1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오늘 재개발 사업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목 보니까 너무 높은 감정평가액 조합원은 웃어야 하나, 이게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나왔는지 오늘 좀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른 구역하고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업, 그래서 감정평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업이 엎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심에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로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 구도심에 젊은 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실제로 여기 보니까는 계림 1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계림 1하고 계림 3구역이 같이 있죠. 여기가 굉장히 여기도 중요하다. 계림 7하고 8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가운데가 꽉꽉 차면 그래도 구도심이 더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세대가 더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미지를 보시면요, 굉장히 외관이 세련돼 있죠. 굉장히 세련돼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브릿지가 굉장히 유독 눈에 띄죠. 원래 계획은 원래 브릿지가 이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림 7구역 때문에 이쪽으로 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혼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무등산이 이쪽으로 한눈에 쫙 보이겠죠. 그리고 보니까는 이 브릿지가요, 그냥 연결 통로로서의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외 테라스도 좀 사진에 보이고요. 다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볼만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다 부서져가는 단독주택이나 건축물만 있지만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예상해 본다면은 미래의 가치를 점쳐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상가로 들어가는, 상가로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자리다. 상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림 1구역 추진 경과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됐고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년 동안 멈췄습니다. 완전히 뭐 잃어버린 11년이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 호황이 닥치면서 여기 조합원분들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야, 우리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돼 있으니까 이제 시공사만 선정하면 된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2019년도에 호반 서밋이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착착 됐습니다. 2022년 7월 22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요. 이 시공사 선정된 날로부터 불과 2년 9개월 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갔고, 그리고 이 시기에 광주에서 뭔가 인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다. 어쨌건 조합집행부가 뭐 열심히 일한 그런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때까지 이거 다 하는 동안에 들어간 돈이 88억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합집행부가 정말 돈을 아껴 쓴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업 시행 인가 나고 나서 2022년 11월부터 18일 이렇게 요 기간 동안에 감정평가 통지서를 보내고 조합원님들 분양 신청하세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얼마가 나왔길래 이렇게 난리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감정평가를 보기 전에 재개발의 사업성을 이해해야겠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북구 우상구역인데요. 무등산 자이 어울림 있죠. 2564세대 굉장히 큰 구역인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나왔던 이 비례율 산식인데요. 종전 평가에 보니까 여기가 자본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930억이라고 돼 있어요. 930억. 이게 그 보통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사업 참여자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받죠. 그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합을 다 합치면 그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에. 그래서 이거를 종전평가액이라고 한다. 단어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자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자이 같은 경우에는 930억이었어요. 자본이. 그러면 수익이 이 자본 이상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하고 수익이 또이또이다. 그러면 이게 비례율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례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이 자본보다 수익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 수입이 무등산 자이가 9,570억이 났고요. 지출이 8,000억. 그래갖고 순수입이 1,530억이 났습니다. 이 중에 자본은 얼마죠? 930억이니까 1530억에서 930억 빼니까 한 600억이 남은 겁니다. 자본을 빼고도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이게 비례율이 상승이 돼서 164%라는 비례율이 뜬 거죠.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야 우리 사업 굉장히 잘했구나.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총 수입은 제일 큰 게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이게 제일 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등산 자이가 일반 분양 1644세대였는데요. 총 수입이 7,200억 정도 됐어요. 전체 수입의 75%라는 막대한 수입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합원 분양 세대까지 합치면은 거의 90% 이상이 넘어가죠. 이 아파트만 파는데. 그리고 파는 게 뭐 상가도 팔고 임대 아파트도 팔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총 수입이다. 그리고 지출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공사비가 제일 크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조합원들이 땅 갖고 있고 건축물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감정평가의 합을 종전평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얼만큼 많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재개발 구역별로 감정평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산식은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각자 구역의 토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평으로 환산해서, 종전평가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평가액을 그냥 단순하게 평으로 나눠서 평당 평가액을 제가 산출을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좀 살펴보시자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업시행인가 연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이때 연도의 감정평가가 얼만큼 산출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보통 2015년도부터 2017,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평당가가 이게 낮은 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200에서 300 정도 수준입니다. 200에서 300. 그리고 신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 320. 그래서 신가가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가 다른 구역보다 좀 많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죠.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가 치솟은 2019년도였죠. 광천이 2019년도 12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2020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계림 1구역 감정평가하는 시기를 보세요. 2022년 7월 22일입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한 날은 뭐 9월, 10월 그쯤 되겠죠. 이때 당시에 금리가 살금살금 올라가는 그 시점인데 부동산 시장은 최고점을 찍었던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얼마가 나왔냐면은 종전평가액이 이건 추정인데 한 1,2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는 광천이 330인데 여기는 9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딱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이 비슷한 수치가 학동 4구역이거든요. 학동 4구역이 종전평가액이 1,200억 정도 나왔는데 토지 면적을 보면 학동 4구역은 38,000평이고 계림은 13,0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학동 4구역이 큰데 종전평가액은 비슷하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 계림 1구역이. 딱 봐도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에서 감정평가 금액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하곤 하는데 보통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와서 소송을 해요. 내 거 왜 이렇게 감정평가 짜게 줬어? 이래갖고 승질나서 이게 소송을 하는데 여기는 너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면서 소송을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는 그 감정평가액은 너희들 각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하고는 다른 취지의 평가다라고 판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너희들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그런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니께 적게 나왔다 그래서 많이 주라고 인용을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종전평가가 위법하다고 판시된 사례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형평성을 잃어버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음, 보정치 결과를 전혀 알 수 없음, 누가 봐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한 것 같은 그런 감정평가익은 위법하다. 이 두 가지 사례 말고는 재개발에서 사업 시행과 이후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왔든 적게 나왔든 판결로서 그 가치를 변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힘 빼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왔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 거 가치를 평가를 많이 해줬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에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이 감정평가가 사업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그 무등산자의 비례율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례율이 너무 높아지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사업성이 좋을 때에 판단했던 거라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내 거 감정평가 많이 받은 거는 좋지만 나중에 비례율이 하락하거나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내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합원분들이 187명이었는데 15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0명이 현금 청산자가 증가가 된 겁니다. 이분들은 현금 청산, 분양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유인 즉슨 감정평가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 정도 감정평가면은 나 아파트 안 받아도 돼. 이 돈 주면 나 나갈래 해서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한 3, 4년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나올 것이다. 거의 180%, 200%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공시시가에. 보통은 그 전에는 120에서 130 많이 잡아봐야 이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 물건 팔아먹으려고 별짓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야,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었는데 여기 계림 1구역은 사실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이거는 단순한 일반 감정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저는 했던 겁니다. 분명히 사업성이 올라갔고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비례율로서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업성이 좋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감정평가액을 많이 잡아서 그 인센티브를 누리는 게 세금 없이 누리는 좋은 절세 방안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높이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에는 그 구역의 사업성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계림 1구역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괜찮을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계산을 해봤는데요. 계산한 산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과치만, 그때 당시에 분양 신형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분양 수익 평당 2,500만 원 정도 이상이면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을 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많이 줬는데 그래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도 평당 2,250이면 그래도 무조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지출 비용으로 공사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때 당시에 평당 한 510만 원 정도 예상했고 수익이 요 정도면은 요 정도 감정평가액 줘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저 혼자 계산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한 것도 사실 뭐 무모한 예측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별 분양 수익 비교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많이 못 받았죠. 세대당 수익이 3억 그리고 3억 5천 여기 모집 공고에 보이시죠? 분양 한 날 여기 2018년도 2017년도 전에는 굉장히 쌌고요.
2018년도부터 평당 1,000만 원 정도 잡기 시작했고 2019년도 후반기 넘어가면서 이 세대당 수익이 한 세대당 4억 5천의 수익이 났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염주, 우산, 계림 2, 임유동 여기가 장사를 굉장히 잘해 먹었죠.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특화를 그렇게 많이 한 거다. 그래서 돈 남으면 뭐하냐, 아파트 좋게 짓자 해서 이렇게 명품 아파트들이 탄생을 한 거다. 그 이후에 계림 4구역이 마지막에 분양을 한 건데 이거는 2023년도에 분양을 했죠. 세대당 6억 8천의 수익을 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진짜 뭐 8억 간다 9억 간다 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모한 판단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미분양도 늘어나고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금액에 잘 팔릴까? 안 팔리면은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계림 1구역 조합원 분양가 추산해 보니까요.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200만 원,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일반 분양할 때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면 어떤 세대가 어떤 분포가 일반 분양이 나오는지 좀 미리 봐두면 좋겠죠. 분양이 929세대, 임대가 32세대. 전체 961세대고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 예상 세대는 772세대. 이 정도면은 분양 시장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그런 세대다. 그리고 평형도 이제 이 25평형 비중이 좀 많이 작죠. 25평이 좀 팔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 비중이 작아서 분양 시점에서는 분양 시장만 잘 만난다면은 그래도 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요. 만약에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결국엔 비리율을 조정하거나 조합원 분양가가 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리율이 조정이 되게 되면 감정평가가 작은 조합원이 유리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100%에서 90%로 떨어졌다. 90%. 그러면 10%를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액이 1억인 사람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3억인 사람은 3천만 원이고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리율 조정은 감정평가 작은 조합원들이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높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정평가하고 상관이 없겠죠. 오히려 큰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왜냐면 같은 가격을 내니까. 이 정도까지는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공사비죠. 공사비. 최초의 공사비를 원래는 419만 원에 그 사업 제한 당시에 그 정도 설정이 돼 있었는데 시공사가 614만 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너무 비싸다. 570만 원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580만 원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합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착공 시 이거는 또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시공사가 45개월 달라고 했어요. 근데 광천동이 지금 41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더 늘어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5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되게 된다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비에 대한 이슈는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갖고 공사비에 대한 이슈만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카테고리는 이겁니다. 공사비, 분양가, 적정한 시장 가격, 수요자들이 맞아야 분양을 할 것이고 분양을 해야 잘 돼서 공사비 내면서 또 사업을 하겠죠. 근데 거꾸로 이게 공사비가 너무 비싸 버리면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다 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접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음에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관리처분 도대체 이제 언제 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인트는 시공사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요즘에 시공사분들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잖아요. PF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고려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다.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공사 입장에서도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눈치를 지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 평가액이 여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60% 이주비만 잡아도 대출 금액이 720억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이자가 뭐 내려가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눈여겨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요 시기를 좀 기다려서 우리가 좀 맘 편하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공사가 이렇게 미적지근한 거는 시공사가 우리를 버리려고, 우리를 찰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과도한 과대망상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계림1구역 놓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이 보상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성에 굉장히 지대한 타격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이 해결될 겁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요, 야, 그렇게 막 그 머리 싸매고 고민하던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시간 지나니까 뭐 고민한 거 이유도 없이 시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요양병원 문제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윤곽이 나올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사업성에 지대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보상 금액이 지급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잠 설치지 마시고 숙면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재개발이든 뭐든 간에 정비사업은 이 분양 시기. 왜냐면 원 수입원이 제일 큰 데가 이 분양이잖아요. 그래서 분양 시기를 잘 맞춰야 되겠다. 잘 맞춰야 되겠다. 요것만 잘 맞추면 사업성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분양 시기는 한 4년, 5년 뒤쯤. 왜냐면 지금 관리 처분 내고 뭐 하고 하면은 뭐 2년 정도 걸리고 이주 철거하고 하면은 뭐 한 2년 정도?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한 4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2028년이나 2029년 요 정도 분양인데 이때 당시에 공급량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 시점에서는 타이밍상 이때 분양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죠. 여기가 뭐 조합원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매물도 많이 없고 감정평가가 그렇게 작은 게 또 많이 없어요. 작은 것들은 또 피를 좀 달라고 하긴 해요. 뭐 1억에서 1억 언저리 좀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5억 정도대의 미래의 고품격 아파트 84A 타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기회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공사비 올라가고 일반 분양 나중에 안 되면 이거 사업비 더 늘어나가지고 뭐 1억 정도 더 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어쨌든 계림 1구역은 지금 현재는 다 쓰러져가는 집들, 건축물들만 잔뜩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재개발 시장이 안 좋아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 어찌 보면 미래에 가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시점이 또 기회인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소식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남다른 시각이 좀 있어야 그래도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성 엎어지는 거 아니야 궁금하신 분들 많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할 것 없이 사업 지연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합 집행부의 무능이 이유가 아니다. 요즘에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된다 해서 조합 집행부의 무능을 들어서 조합 집행부를 해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이 그 구역별로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됩니다. 조합장 해임시켜야 한다. 조합 집행부 갈아엎어야 한다. 그래서 엎어서 그래서 득이 되는 게 뭡니까? 시간을 당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바뀐다 그래서 시간만 더 가죠. 결국에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계림 1구역 요번 주에 그 해임 총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조합 집행부가 제가 보기로는 만기가 7월 24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전후로 이게 총회를 해야겠죠. 조합 집행부를 선출을 할 것인가 이거 총회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게 조합장님 그 연임 총회가 아니고 선출입니다. 선출. 마음에 안 들면 조합장으로 나가셔가지고 선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조합 집행부 그렇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해임 총회를 또 합니까? 이 총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이 총회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가 깨지는데요. 몇천씩 깨지는데 이거를 왜 굳이 두 번씩 하면서 해임 총회도 하고 선출 총회도 또 하고 왜 이런 짓을 왜 해야 됩니까?
어쨌든 조합원님들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